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김숙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름 돋을 정도로 기적적인 제 이야기를 적어 사연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형제들도 하나 없고, 그 흔한 친척들도 없고, 조부모님도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가게 된 것은 3살 때였습니다. 미아가 되어서 아주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보육원에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의 손길이 오랜 시간 안 닿은 건지 머리도 엉망이고 안 씻은 지도 오래된 것 같았고 옷도 제 체격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그런 저를 보육원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보육원은 규모가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집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곳이었고 애들도 많지 않았죠.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지원도 적은 것 같았고 봉사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은 곳이 좀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 보육원 시설은 많이 열악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국 하나에 밥 말아 먹는 게 전부였었죠. 그때는 그게 열악한 건지 몰랐는데 초등학교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도시락을 안 싸고 급식을 먹었는데 항상 밥이랑 국에 반찬도 서너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보육원에서 먹던 밥은 많이 부족한 거였구나 하고요. 그런데 부모도 없는 제 처지에 그 정도만도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식사를 하셨거든요. 특히 저희 원장님께서 진짜 보육원의 진심인 분이셨는데 당신 입으실 옷 안 사고 드실 거 안 드시면서 저희한테 힘쓰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은 보육원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꼭 그 중에서 튀고 싶어 하고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애들이 다 착하고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초등학교 졸업까지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저랑 동갑인 애들이 좀 있었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는 저랑 동갑인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동안에 같이 살던 동갑내기 애들이 다른 보육원으로 많이 갔거든요. 아마도 저희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애들을 많이 수용할 수 없으니까 애들을 다른 보육원으로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학교에 다니는 게 감사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학교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있던 보육원이 문을 닫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엄청 멀리 있는 다른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새로 간 보육원은 원래 있던 곳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좀 더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고 인원도 되게 많았는데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거친 분위기였습니다. 서열이나 위계질서 같은 게 암묵적으로 있는 듯 했고 어린애들은 나이 많은 애들한테 항상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였죠. 15살이었던 저는 참 어중간한 위치였습니다. 제 성격도 그랬고요. 뭔가 하라고 시키는데 제가 또 그걸 해야 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안 했거든요. 그때 한창 책도 많이 읽고 좀 특이하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괜히 못된 언니 오빠들한테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그 언니 오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가당치도 않은 그 말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혼나곤 했었죠. 매일 밤에 불려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보육원에서 저처럼 반항하는 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는 제가 영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아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요.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 괴롭히면 가서 구해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같이 욕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조목조목 따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동그란 안경 쓰고 옆구리에 책 낀 애가 와서 막 쏘아붙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 법도 하지요. 그렇게 언니 오빠들한테 당하고 안 좋은 말 듣는 것도 힘들었는데 선생님들도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지쳐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귀찮아하는 느낌도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눈치 보게 되고 튀는 행동 안 하고 눈치껏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는 고아인데. 그렇게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았던 거였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못 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부 사정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 길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중학생 때도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은 몇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기준으로 선생님이 보내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통보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못 간다고.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었죠. 혼자 밤에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애들이 고등학교에 못 가게 되었거든요. 제 동갑내기 애들은 다 착했던지라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자면서 의지를 다졌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통보받고 나흘 쯤 뒤에 고등학교 가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이 보육원 관리하는 곳에서 감사가 내려왔거나 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제공되는 밥도 좀 좋아졌고 선생님들도 애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더랬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한자라도 더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키는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엄청 좋네. 대학교에 가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저 그게 가고는 싶은데 사정이 그러니까. 제가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선생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 주셨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선생님 찾아뵈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선생님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저한테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선생님이 찾아봐 주신 바로는 제가 보육원 나와서 살 수 있는 시설도 있었고 대학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퇴소하는 날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겁보다는 설레이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보육원에서 워낙 억압되어 있다 보니까 독립해서 자유를 얻을 생각에 좀 두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도움은 졸업할 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감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 몇 분도 이래저래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반찬거리를 싸주신 분도 계셨고 생필품을 챙겨주신 분도 계셨고 옷을 싸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에 저는 무사히 안전하게 독립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분들을 떠올리며 저는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저처럼 생활이 어려운 아이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19살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오전에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벌고 대학 준비하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제 바람대로 사범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등록금 부담도 덜게 되었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생활비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은 참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예쁜 음식점에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면서 정말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생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요. 이 좋은 것을 더 어릴 때부터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나도 부모님이 있었다면 이 재미난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 않았을까 하고요. 대학 들어가서 저와 달리 평범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저마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든 나쁘든 자주 연락을 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친구도 대부분이었죠.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부러웠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늦게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 때부터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도 2개나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회도 했거든요. 장학금 때문에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지럽게 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동기들도 저보고 도키라고 불렀어요. 엄청 독하다고요. 웃기죠?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 끝에 크게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토록 꿈꾸던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남녀공학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괜히 벌벌 떨었거든요.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요즘 애들 무섭다면서 학교 선배들이 겁을 좀 줘야 말이죠. 그런데 그건 다 뚱딴지 같은 소리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귀여운 애들이 어디 있나 싶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죠. 남녀 분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자 반에 들어가면 풍기는 그 쾌쾌한 냄새와 묵직한 목소리들도 귀여웠고 여자 반에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와 티 날 듯 안 날 듯한 치장들도 귀여웠습니다. 애들이 정말 좋았고 애들을 가르치는 일도 정말 보람찼습니다. 선생님이 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첫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맡게 되었는데 정말 다 천사 같고 마음 깊은 애들이었습니다. 종업식 날엔 애들도 저도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죠.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는 제가 2학년 아이들 담임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모두 중요하긴 하다만 2학년 시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신중하게 진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이기도 하고요. 저희 반 애들의 대부분 목표는 대학이었습니다. 제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친구도 있었고 제발 4년제 대학이라도 가기를 바라는 친구도 있었고 다들 목표는 다양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같았죠. 그리고 소수의 친구들은 예체능을 하거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반에 미술을 하는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엄청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하는 아이라서 다른 선생님들도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었죠. 중학생 때부터 미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꼭 원하는 미대를 가고 싶다고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술학원도 열심히 다니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어쩜 저렇게 잘 컸을까? 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싶은 아이였죠.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학교는 2학년 때는 따로 학부모님을 모시지 않았거든요. 1학년 때랑 3학년 때만 진로 상담으로 모시고 2학년 때는 희망하는 학부모님들과만 상담을 했었죠. 그 여자아이의 학부모님께서는 따로 연락을 안 주셔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서 교무실에 있었는데 저희 반 반장이 헐레벌떡 교무실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119 불러야 돼요. 저희 반 애들이 체육한다고 체육관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19라니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반 아이 중 하나가 체육관에서 피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손목을 다쳤는데 아무래도 골절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보건 선생님하고 함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친 아이가 미술을 전공하는 그 여자아이인 겁니다. 미술하는 아이가 손을 다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울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저희 반 부담임 선생님께 아이 부모님께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저는 아이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놀란 아이가 구급차에서 막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를 봐주시고 저는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담임 선생님께 들어보니까 부모님께 연락했고 금방 병원으로 간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정말 5분도 안 되어서 아이의 아버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아이의 아버님을 처음 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아이 아빠가 상당히 젊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나이가 어리신 건지 동안이신 건지 제 또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버님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아이를 부르며 뛰어들어오셨고 저와 가볍게 인사를 한 뒤 곧장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는 간호사 두 분이 더 붙었고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돌릴 겸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어떻대요? 많이 다쳤다던가요? 아니요, 금이 간 정도래요. 한동안 반깁스 좀 하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네요. 반깁스요? 어떡해요. 그럼 그림을 못 그릴 텐데. 아, 다친 손은 왼손이에요. 그림 그리는 데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정말요? 어머, 너무너무 다행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요. 애가 놀라서 좀 운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깁스 맞추고 나오기로 했어요. 네, 많이 놀랐을 텐데 씩씩하네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젊다고 한 건 들었는데 이렇게 미인이란 얘기는 못 들었네요. 순간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아이의 아버님이 아이 담임한테 미인이라는 말을 하다니. 그것도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서 만나게 된 건데 말이죠. 이건 좀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꾸 없이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님은 계속 웃으면서 선 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정말 미인이세요. 학교에서도 인기 많으시겠어요. 아, 제가 원래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정말 안 그러거든요. 아, 혹시 남자친구가 계신 거라면 죄송해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살다 살다가 제 학생 학부모가 그런 식으로 대시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황당하니까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황당해 하던지 말던지 아버님은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 대체 딸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는 건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죄송하지만 방금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때마침 아이가 안에서 나왔고 저는 곧장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다시 간다고 하길래 저는 아이의 아버님을 뒤로 하고 얼른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갔습니다. 괜히 아이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더라고요.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고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깨끗하게 잊자 싶었습니다. 그 충격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생각할수록 기분이 별로였기에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종례를 하고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교무실로 돌아가고 있는데 손목에 반깁스를 한 그 아이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선생님,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응? 뭘? 그때 병원 앞에서요. 그때 병원 앞에서 무슨 일 있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말하신 건가? 만약 그렇다면 대체 왜? 왜 딸한테 그걸 얘기할까 이상했죠. 저는 다른 애들이 못 듣게 얼른 아이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들었으니까 알죠. 뭐? 그걸 직접 얘기하셨다고? 네.
근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그야 당연히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네? 너희 아버님이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단호하게 거절했고 아버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일 같은 거 없었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 알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겠지. 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요? 누가 제 아버님이에요? 아이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인가? 그럼 그날 내가 봤던 사람이 아버님도 아니고 어머님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멍하니 있자 갑자기 아이가 이해했다는 듯이 아 하면서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웃겨요. 저희 아빠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안 주셨구나? 난 또 우리 삼촌이 대차게 차인 줄 알았네. 아, 진짜 웃겨. 삼촌? 그날 왔던 그 사람이요. 저희 아빠 아니고 저희 막내 삼촌이에요. 저희가 갔던 그 병원에서 일하는. 제게 전화번호를 물었던 그 사람이 아이의 아버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 부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머님은 전화를 받은 뒤 막내 도련님인 아이의 삼촌에게 연락을 하셨대요. 아이가 가는 병원이 아이 삼촌이 일하는 곳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으로 일찍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말로는 삼촌이 대학생 때 2달 사귄 여자친구 이후로 여자친구가 없었을 만큼 여자에 관심이 없는데 그날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나 뭐라나. 그 이후에 그 애가 슬쩍 저에 대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저랑 자기 삼촌을 이어주려고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삼촌이 아버님이라니 뭐라니 제가 황당한 오해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이, 그랬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 너무 죄송하게 되었네. 어쩐지 너무 젊으시더라. 죄송하다고 연락이라도 드려야겠네. 삼촌 전화번호 알려줄래? 정말 오해해서 죄송하다는 문자만 보내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삼촌이 엄청 적극적이더라고요. 죄송하면 밥을 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어떻게든 다시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매일같이 오는 연락을 계속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지라 그냥 밥만 한번 먹으려고 만났죠.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대학병원 의사라고 해서 엄청 진지하고 딱딱한 성격일 줄 알았는데 완전 오해였습니다. 엄청 유머러스하고 장난기도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농담 같은 걸 잘 못합니다. 남들 웃기는 재주는 영 없죠. 그래서 유머러스한 사람한테 더 호감을 느꼈는데 그 남자가 정말 재밌고 유쾌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한 번만 만나려고 했는데 2번, 3번, 점점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2달에 걸쳐서 만남을 5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5번 동안 그 남자는 매너 있는 모습과 저에 대한 호감을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런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죠. 그런데 좀 망설여지더군요. 그 남자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부모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티가 났고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가 구김살도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사는 곳도 좋은 오피스텔이었죠.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평생을 자라서 부모님도 없이 큰 내가 이런 완벽한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건지 괜히 주눅들고 걱정되더라고요. 마치 죄를 짓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 남자와의 5번째 만남 때 남자는 제게 제대로 만나보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거절을 하며 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고백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요. 평생을 보육원에서 힘들게 자랐어요. 악착같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선생님이 되었고요.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 평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더 많이 알아가다 보면 아닐 거예요.
자라온 환경도, 지금 살고 있는 인생도 그쪽하고는 너무 달라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는 못 만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던 그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살며시 안아주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고생했어요. 하면서 말이죠. 순간 멍해졌습니다. 놀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곧 실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아주다뇨. 그건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짧은 포옹을 한 남자는 다시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다른 세상에서 온 당신이 좋아요. 이건 뭐 벗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날로 저희는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연애가 시작되었던 거죠. 병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는 많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의사 가운을 벗지도 못하고 병원 앞에서 잠깐 보고 헤어진 적도 많았고, 놀러 가는 길에 병원 연락을 받고 다시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만큼 자부심도 있었고 성격이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저번에 내가 말한 환자 말이야. 드디어 수술 받을 수 있게 되었나 봐. 정말 다행이다. 우리 여행 못 가는 건 아쉽지만 이번 일 잘 끝내고 다음 달에 꼭 가자. 그땐 날이 더 풀려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려서 미안해. 얼른 마치고 갈 테니까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 배려도 잘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풀어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다던 저희 반 학생인 남자친구의 조카도 정말 착하고 성격이 좋다고 했잖아요. 집안 내력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넓고 예뻤죠. 그렇게 3년을 만났습니다. 한 2년쯤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가 슬쩍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깊어지면서 결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출신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닐 확률이 더 높았죠. 당시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계속되는 치료로 입원을 하고 계셨던 거긴 하지만 심각하진 않아서 산책도 종종 나가시고 말씀도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 하는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우리 막내 결혼하는 건 봐야 할 텐데 말이야.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도통 보여주질 않으니 이 애비 죽기 전에는 꼭 보여주거라. 알았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저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가족 하나 없는 저를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결혼 이야기를 자꾸만 회피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3주년이 되던 날이었는데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3년 정도 만나니까 예쁘게 꾸미는 날보다 편한 차림으로 만나는 날이 더 많았는데 날이 날인 만큼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미리 예약해둔 식당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재즈바에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전부터 재즈바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차려입은 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재즈바는 처음이었는데 멋진 연주 실력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가볍게 한잔하면서 즐기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팝송이 있는데 연주자분들이 그걸 연주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어 황홀한 기분으로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연주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분 탓인가 하던 그때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보이더군요. 우리 결혼하자.
정말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꿈만 같은 순간이라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 후 연주자들은 더 힘있게 연주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반지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다음 날 정신을 차린 후 걱정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과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앞섰죠. 제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상견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만 남자친구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었죠. 엄마가 숙희 너 많이 보고 싶어 해. 준비되면 뵈러 가자. 아버님이 편찮으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 분 다 병원에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약간 어색한, 단아하고 깔끔한 차림을 하고 잔뜩 긴장해서 두 분을 만나게 되었죠. 병원 내에서 상견례를 한 사람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남자친구의 손에 의지한 채 아버님이 계시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서 병실 한쪽에 있는 의자에 어색하게 앉아 계셨죠.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님께서 순식간에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셨죠. 어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야 만났네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이런 곳으로 불러서 미안해서 어떡해. 대신 내가 좋은 차 한 잔 준비해뒀어요. 차 좋아해요? 솔직히 그때 어머님의 그 말보다도 어머님의 따뜻한 손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손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처럼 아주 포근한 손길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부모님이 있었다면 이런 손길이었을까 생각했을 만큼요. 제 우려와 달리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보육원에 있었냐?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건 없었냐? 어떻게 혼자 공부를 그렇게 잘했냐? 등등 제게 궁금한 점도 아주 많으셨죠.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저희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나오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한 번 더 잡으셨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부족한 우리 막내 잘 부탁할게요. 너무 좋은 사람과 인연이다. 정말 행복하네요. 어머님의 그 말씀이 한치 거짓이 없다는 게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과 이렇게 귀한 가족과 인연이 된 건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더군요. 그 이후에 시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대학이 어렵겠다는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특히 형님은 마치 친언니처럼 아주 살갑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결혼 선배였던지라 결혼 준비도 성심성의껏 도와주셨고 단기간에 엄청 많이 친해져서 제 웨딩 드레스를 고를 때에도 함께 가주었죠. 그리고 저희 시댁에 감사했던 게 화촉 점화나 아버님 말씀 같은 거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부석, 신랑석도 나누지 않았고요. 사전에 웨딩홀 직원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앉아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다 저를 배려해 주신 거였죠. 제 하객은 고작 몇십 명이었는데 시댁 하객은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에 정말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든든한 지원과 응원을 받으며 결혼식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식 올린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 하는 거 꼭 보고 싶다던 저희 아버님, 저희 잘 사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은 떠나시는 그 순간에도 막내 며느리 더 많이 예뻐해주지 못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원래 다음해 여름쯤부터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학기 중에 갑자기 나가고 싶진 않아서 여름쯤에 아이를 가지고 그 해까지 일을 하다가 휴가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가지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빨리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한 해의 가을쯤에 아이가 생겼고 그 해까지만 일을 하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출산까지 꽤 긴 시간 쉬게 되었죠. 친구라고 해봤자 대학 동기들인데 다 학교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그 친구들 말고는 딱히 친구가 없었던 저는 그 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학교를 쉬게 되면서 우연히 시어머니 댁에 혼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김치가 떨어졌었는데 마침 어머님이 김치를 새로 했다고 가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어머님이 오전에 일이 있다고 하신 걸 깜빡하고 제가 시댁에 좀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친구들 분하고 꽃꽂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수키, 일찍 왔네. 너도 같이 할래?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꽃꽂이라니 사실 엄청 불편했죠. 그런데 제가 꽃꽂이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 끼게 되었죠. 저희 어머님이 저랑 있을 때는 저를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요란스럽게 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행여 제가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였죠. 그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님의 배려를 받으며 한쪽에서 조용히 꽃꽂이를 하고 있었고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분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특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재밌는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가족하고 계실 때랑 친구분들하고 계실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농담도 많이 하시고 센스도 좋으셔서 정말 깔깔깔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님 댁을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왜 자꾸 오나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저한테 놀러 가자고 하시고 브런치 먹으러 가자고 하시고 쇼핑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점점 저를 편하게 대해 주실수록 저는 더더욱 좋았죠.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들이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어찌나 든든하고 심심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재미나게 놀고 예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님이 진짜 천사 같은 분이라는 걸 느꼈던 게 보통 시어머니라면 아이부터 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있는 병실로 먼저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어있는 저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수키 고생했다. 너무 힘들었지? 우리 수키 너무 고생했어. 잘했어, 수키야.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너무너무 애썼다. 정말 잘했어. 솔직히 아기 낳고 너무 힘들어서 울 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우시니까 저도 따라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손주 사랑도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사진 찍으면서 어머님께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접 인화하셔서 앨범에 한 장 한 장 끼워두실 정도였습니다. 손주 보러 저희 집에도 엄청 자주 오셨고요. 처음 할머니라는 말을 했을 때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쁜 아들이 어느새 한글을 하나둘 읽고 할머니라는 글자를 쓸 수 있을 때쯤부터 어머님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남편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죠.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보다 저희가 모르고 산 거였습니다. 나름 건강검진도 잘 받고 건강관리 잘하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세월 앞엔 속절없더라고요. 큰동서와 신우와 저까지 셋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남편 병원에서 매일같이 의사들이 드나들며 어머님 상태를 살폈고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발 우리 어머님 살게만 해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입원하고 2달도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하늘이 밉더라고요.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님 좀 더 웃게 하시지. 뭐 급하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다들 갑작스러워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 되게 밝고 유쾌한데 장례 내내 울기만 한 사람들이 여럿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저희는 어머님을 납골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남편이 많이 힘들었는지 휴가를 일주일 정도 더 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저희는 매일매일 어머님을 만나서 납골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3일째 가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한참을 서 있다가 집에 가려던 그때였죠. 신기하네. 뭐가? 남편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어머님 바로 옆 납골함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그 납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납골함과 함께 있는 사진 속 여자가 저랑 되게 닮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많아 보였고 납골함에 적혀있는 날짜도 제가 태어나기 20년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 사진은 정말 저랑 비슷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인이 생전에 젊었을 때 찍은 사진 같더라고요. 제가 그리 흔한 얼굴이 아닌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당신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았네.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납골함 앞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김숙희입니다. 저와 정말 닮으셔서 연락처 남깁니다. 연락 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나의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그 기억은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쪽지를 붙인 뒤 5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죠. 쪽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쪽지요? 추억납골당 김숙희님 아닌가요? 납골당, 네, 제가 김숙희예요.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콩쾅콩쾅 뛰었습니다. 정말 혹시, 정말 만약에 그 사진 속 여자가 제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을 하니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떨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첫 수업을 할 때도, 결혼식을 할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진정이 안 되어서 청심환까지 하나 먹고 나서야 전화를 한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가서 만난 여자를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20살, 많으면 30살 정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랑 생김새며 느낌까지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나이가 그 정도 차이가 나면 비슷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제가 봐도 그 여자와 저는 정말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복잡한 마음으로 여자의 맞은편에 앉았죠. 그리고 그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납골당에 있는 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쌍둥이 동생분이요? 네,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젊었을 때 사진을 붙여두었어요. 그때가 제 동생이 가장 예뻤을 때였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랑 그분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좀 놀라워요. 제 동생, 그리고 저랑 정말 많이 닮았네요. 초면에 이런 얘기가 실례일 수도 있지만 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행방을 알지 못해요. 혹시 버려졌을까봐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분이, 동생분이 저랑 너무 닮아서 혹시나 제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제 동생은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임신을 한 적도요. 네. 제가 너무 닮아서 오해했나 봐요. 죄송해요. 실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뭘 기대한 거였을까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앞에 앉은 여자분이 손을 덜덜 떨면서 앞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결혼한 적이 있어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적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딸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제 심장이 저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돈을 요구했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제 딸 덕이었어요. 딸아이 하나 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를 협박하려고 그랬나 봐요. 딸이 제 모든 것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고작 3살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날로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딸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녔어요. 하루도 생각 안 한 날이 없어요. 안 가본 경찰서가 없어요. 고아원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딸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목이 메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를 데려다주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제가 하도 안 나오자 카페 안에 들어왔고 심상치 않은 저희의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의 사정을 다 듣게 된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유전자를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여자분도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대학병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어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이 어찌나 길고 숨막히던지요. 그리고 그 결과 99.9% 일치.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바로 제 어머니인 겁니다. 저를 낳아주신 저의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결과지 받아들고 다시 만난, 이제야 제대로 만난 어머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간 30년치의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쌍둥이 동생이 자식을 만나게 해주었다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를 만나게 해줬다고요.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친어머니를 평생 못 만나고 살았을 겁니다. 혹시나 나를 버렸을까봐, 내가 싫어서 보내버린 걸까봐 무서워서 부모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정말 좋네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안 부럽네요. 어머니는 그 이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골목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장사가 엄청 잘 되어서 지금은 사업가에 이르게 되셨죠. 다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도 돌아가셔서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서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빈자리가 너무 컸는데 이제 어머니 덕에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로울 틈 없게 앞으로 어머니하고 재밌게 놀아보려고요. 사랑하는 제 어머니와 저의 재회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 응원해 주셨는데 그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돌아가신 이모님,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